네, 여러분, 제가 오늘 가져온 사건 중에 하나는요, 살인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사건은요, 전북대학교 부속병원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지난 2014년 2월 27일 저녁, 전북대병원 로비에서요, 입원 환자 중인 송수아 양이 당시 15살이었어요. 이 송수아 양은 이 병원 로비에서 살해를 당합니다. 이 대학병원에서 여중생인 환자가 살해되는 추의 일이 발생한 것은요, 처음이었어요. 범인은요, 박정환이라는 32살 범인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사진을 막 뒤져봤는데 이 범인 사진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이슈가 되지 않았던 사건이기도 했고요. 제가 이 사건을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이 송수아 양은요, 홀아버지 밑에서 자란 가난한 여중생이었다고 해요. 이 수아의 집은 정신적으로 어려웠대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려운 집안이었다고 해요. 이 아이는요, 제가 이 아이 사진을 참 가슴이 아프네요. 15살짜리 애가 뭐를 한다고. 죽은 당시의 사진은 아니지만요, 어렸을 적의 사진이라고 해요. 이 가정 형편이 어려웠던 수아 양은요, 아르바이트를 구하러 나섰어요. 그러던 중에 지인의 소개로 이 박정환, 이 개새끼를 만난 거예요. 이 박정환 이 새끼는요, 노래방에 도우미를 제공하는 일명 보도방을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송 씨에 따르면요, 이 박 씨는 40범에 이른다고 해요. 전과 40범. 얼마나 나쁜 놈인지 아시겠죠? 이 박 씨의 실체를 알게 된 이 수아 양은요, 그를 멀리하려고 피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요, 이 박 씨는요, 이 수아 양에게 호감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자꾸 피하니까 덤벼든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만남을 거부하자 공갈 협박, 그리고 폭행, 그리고 성폭행까지 저지르게 돼요. 이 박 씨의 협박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이 수아 양은요, 이 남자와 동거를 하게 됩니다. 이 미성저였던 수아와 무려 17살 차이가 나는 이 박 씨와의 동거가 정상적인 관계라고 볼 수가 없죠, 여러분. 지금 제 말을 들었을 때도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강제적인 강압에 의한 감금 상태나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아무리 봐도 그렇다고 생각돼요. 약 2주 동안 박 씨와 동거를 하던 이 수아 양은요, 의견 차이로 다툰 후에 아빠한테 돌아갔어요. 자기 집,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돌아갔어요. 그때부터 박 씨는요, 집요한 괴롭힘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수아한테 다시 만나달라고 하지만 수아가 거절을 해버리는 바람에 협박을 일삼기 시작해요. 그는요, 수아에 대한 집착이 갈수록 강도가 심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집착 심한 남자 어떤지. 자, 2014년 2월 26일 새벽 12시 40분쯤에요. 봉동이라는 전라북도의 봉동이라는 곳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 아래까지 찾아왔어요, 이 남자가. 그래서 이 박 씨는요, 이 수아 양한테 빨리 내려와라 라고 행패를 부렸고요. 여기에 위협을 느낀 송 씨 부녀는요, 경찰의 도움을 받고 112에 신고를 해요. 그래서 이 부녀는요, 경찰이 자신들을 지켜줄 거라 굳게 믿었어요. 그런데 출동한 이 경찰의 태도가 이상한 거예요. 이 송 씨는요, 신고를 받고 지구대 경찰 2명이 찾아왔고
그 신고 내용을 진술하던 중에 박정환이 집 안으로 불쑥 들어왔다면서 한밤중에 그것도 위협을 느껴서 신고를 당한 가해자가 경찰관이 출동해 있는데도 피해자 집 안으로 무단으로 침입을 했다라고 말을 했대요. 웃기지 않아요? 이 현행법상에는요, 주거의 평온 그리고 안정을 침해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처벌이 되도록 돼 있었대요. 이 박 씨의 경우에는요, 주거 침입죄에 해당됐고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가 있다고 말을 해요. 근데 이 경찰은요, 당연히 이 박 씨를 제지를 해야 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송 씨, 이 수아의 아버지는요, 이 박 씨가 한밤중에 허락을 받지 않고 우리 집에 들어와서 나도 할 얘기가 있으니 들어달라라고 소란을 피웠고요. 이 경찰은 신원 확인도 안 하고 이 신변 확보도 하지 않고 그냥 밖으로 내보낸 거예요. 밖으로 내보내고 그냥 보낸 거예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냥 내보낸 거예요. 신변 보호를 요청했지만 묵살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경찰은요, 이 송씨 부녀의 진술을 들은 뒤에요, 전북대 병원에 있는 원스톱 지원센터로 데리고 가요. 이 센터는요, 성범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여성들이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국가에서 시행한 제도라고 해요. 경찰은요, 이곳에서 수아를 상대로 조사를 벌였고요. 조서를 작성한 후에 당일 오전 5시 30분 정도가 돼서야 끝이 났다고 해요. 이 수아는요, 조사 받는 내내 너무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경찰관 아저씨한테 너무 무섭다며 신변을 보호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지만요, 경찰은 이 일을 묵살을 했다고 해요. 이 아버지 송씨는요, 경찰관 말이 지금은 함부로 사람 못 잡아요 라면서 신변 보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요. 수아는 그 당시 몸이 많이 아팠어요. 당연하지. 폭행을 당했고 계속 협박을 당했으니까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몸적으로도 당연히 건강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픈 몸으로 장시간 조사를 받던 수아는요, 완전 기진맥진한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조사를 끝나고 경찰은요, 112 순찰자로 이 송씨 부녀를 집으로 데려다 주려고 했대요. 근데 이 수아가 망설였대요. 이 박 씨가 집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밖에 있을지 모른다, 집에 가는 게 무섭다 라면서 친구 집에서 자겠다고 했대요. 그래서 이 경찰에게 친구 집이 가까우니까 가는 길에 내려달라 라고 말을 했지만요, 이 경찰이요, 이 경찰 새끼가요, 그럴 수 없다고, 택시비도 없냐면서 거절을 했다고 해요. 그러자 이 수아는요, 택시비가 있다면서 택시를 타고 친구 집으로 먼저 출발을 했어요. 이 송씨는 순찰차를 타고 집으로 오면서요, 수아가 친구 집에 잘 도착했는지 전화로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을 한 후에 일을 마치고 오던 길에 수아를 이렇게 데려오려고 전화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친구 집에 있어야 수아는요, 선배 언니를 만나려고 전북대학교, 그러니까 옛 정문으로 나갔다는 것을 알게 돼요. 수아를요, 호시탐탐 노리던 이 박정환 이 범인놈이 수아의 동선을 파악한 후에요, 그곳에서 납치를 해요. 수아를 결국엔 납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박 씨는요, 수아를 아중 저수지로 끌고 가서요, 강목으로 사정없이 폭행을 해요. 사정없이 폭행을 하고, 참, 제가 읽을 때만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이 수아 학생은요, 강목으로 폭행을 당했고 그가 차량에서 그 남자 이 박씨가 잠든 틈을 타서 겨우 탈출하는 데 성공을 해요. 그래서 이 수아는 납치건으로 2월 26일 경찰에 나가서요, 다시 진술서를 작성했고요. 밤 9시가 돼서야 귀가를 했어요. 그래서 다음 날인 27일은요, 수아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보낸 날이었어요. 17살짜리가. 수아는 이날 오후 2시에 세 번째 조서를 마치고 조서에 지장을 찍고는 당시 앓고 있던 골반염, 그동안 이렇게 폭행을 당해왔으니까 아팠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골반염으로 전북대학교에 입원을 했어요. 또 그때 수아 친구가 그때 마침 병문안으로 왔고요. 수아는 입원에 필요한 물건을 이게 수아의 아버지는 입원에 필요한 물품을 챙겨오기 위해서 자신의 집 아파트로 갔어요. 얼마 뒤에 아빠가 전화 한 통을 받게 되는데요. 이 박씨의 귀에 들려오는 말은요, 정신을 차릴 수도 없이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응급실에 도착한 이 송씨는요, 자신의 딸이 전기 충격기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요, 결국 그 자리에서 과다출혈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 믿기지 않은 상황에 맞닥뜨린 이 송씨는요, 주책 맞아. 왜 이렇게 눈물이 날까요? 이 송씨는요,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했대요. 이 박씨는 수아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것을 알고 이를 치안시키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었대요. 이 범인, 이 미친놈이. 또 수아가 전북대 병원에 입원한 것을 SNS에 올려진 병실 사진을 보고 알았다고 해요. 이 수아가 실수를 한 거지. SNS에 사진을 올린 거예요. 이 박씨는요, 수아를 죽이기를 결심을 하고 흉기를 소지하고 병원으로 찾아가요. 그리고 병원 로비에서 친구와 함께 있는 수아를 발견하게 되고요, 흉기를 꺼내 들었어요. 그리고 이미 준비해왔던 식칼로 목, 배를 수차례 없이 때려요. 식칼로 목과 배를 수차례 내리찍어요. 이 범행 후에 박씨는 병원을 뛰쳐나가서 승용차를 도주를 했고요. 한참을 추격하던 경찰의 포위망이 좁혀오자 이 미친놈이요, 인근 아파트 19층에서 떨어져요. 자살을 해버려요. 지가 이렇게 자살할 거면 애를 왜 죽였어? 지금은 피해자도 그리고 가해자도 모두 사망한 상태. 경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어요. 송씨는 너무 억울했어요. 딸이 그렇게 고통을 받으면서 죽었는데 공소권 없음이라는 수사가 종결이 됐으니 오죽하겠어요, 아버지가. 그래서 이 아버지는 울면서 경찰이 신변보호만 들어줬더라면 딸을 비명에 잃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면서 울분을 토했다고 해요. 그는요, 경찰 조사 과정에서 5차례 이상 무서워 죽겠다, 박정환이 조폭 폭력배이니 신변을 보호해달라라고 몇 번을 요청을 했지만 경찰은 이를 거부를 했어. 한마디를 듣질 않았어요. 자기가 보호해주겠다, 걱정하지 마라 라는 말을 단 한마디도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 직전에 3차 진술 때도 강력팀 형사에게 부탁을 했대요. 나 너무 무섭다, 저 사람한테 죽을지도 모르니까 제발 부탁이니까 신변을 보호해달라 몇 번을 얘기를 했대요.
하지만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오냐고, 그 사람은 올 수 없다고, 걱정하지 말라라면서 성의 없는 답변만을 짓거렸다고 해요. 이에 대해서 전주 덕진경찰서 측은요, 납치와 감금 사건이 발생했다고 해서 피해자를 모두 보호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사건의 긴급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피해자를 보호를 해야만 했다. 그러니까 송양이 가족이 정식적으로 신변 보호를 요청한 것이 적은 한 번도 없다. 그냥 말뿐이었다라는 입장을 내놓았대요. 수차례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는 아버지와 정식으로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경찰 측의 의견이 엇갈린 거예요. 이 아버지는요, 정말 비명의 딸을 잃었잖아요.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딸을. 이 송씨 가족은요, 수아가 살해당하면서 품비박산이 났어요. 손녀의 죽음을 맞닥뜨린 할아버지는요, 그 충격으로 얼마 후에 사망했고요. 송씨는요, 공포와 외로움 그리고 슬픔과 분노로 심한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 문 밖을 단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게 되었고요. 오직 죽고만 싶다고 선언을 했다고 해요. 1년 반을 이렇게 보내는 허송세월을 보낸 이 송씨는요, 사랑스러운 딸을, 이 딸의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요. 결국에 인터넷을 통해 여론화밖에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인터넷 그리고 SNS 등을 통해서 수아의 억울한 죽음을 세상에 알린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래서 정부 12개 부처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어요. 그는요, 다시는 이런 비극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많은 분들께 우리 딸의 이 사건이 전파가 돼서 공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라면서 적극적인 관심을 호소했다고 해요. 이 아버지한테는 이 딸이 밖에 없었대요. 외동딸이었기 때문에. 이 외동딸을 잃은 아버지는 마지막 몸부림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15살 여중생의 비통한 죽음은요, 지금 제가 보여줬던 이 사진, 조금만 크게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의 과거 속의 사진으로 남아있을 뿐이라고 합니다. 정말 가슴 아픈 사건 중에 하나였어요. 제가 오늘 준비해온 사건이 2개는요 다 짧아요. 여러분, 짧은데요, 지금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때 납치를 했다고 했잖아. 이 새끼가 이렇게 납치를 한 거예요. 이렇게. 진짜 억울한 아이가 너무 아깝게 져버렸네요. 잠시만요. 이 사진이 아버지가 뿌린 전단지라고 하네요. 왼쪽에 있는 거는 어렸을 때 수아 양의 사진이고요. 오른쪽에는 그 당시 수아 양의 사진입니다. 근데 많이 성숙했네요, 이 아이가. 이 아버지가 이런 전단지를 만들어서 뿌렸다고 해요. 정말 이 자료를 조사를 하면서 정말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지만요, 지금도 여러가지 알려지지 않은 사건들이 많이 터지고 있을 거예요. 하루에도 몇십 건의 살인사건이 일어났을
수 있다라는 뉴스도 보도되긴 하네요. 자, 오늘은 이렇게 전북대학교 병원에서 있었던 여중생 살인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